예,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각도기님, 나침판님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저희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는 아니고. 저희는 쌍박입니다. 쌍박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아니, 네. 선생님, 저는 이제 예전에 주간전망대 할 때 가끔 이제 뵀었는데 중국 하면 또 우리 소장님이거든요. 중국 통이시죠. 예, 평소에는 조용하시지만 네. 중국 얘기가 나오면 하여튼 활발해지시는 죄송합니다. 예, 두 번 네. 했는데도 안 되네. 그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일단은 헝다그룹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부동산 2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1위 기업은 어디예요? 네, 왕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왕커. 왕커. 예. 아, 1위 답네요. 왕크네. 왕큰 회사가 왕커. 일이고. 예. 근데 아.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개발뿐만 아니라 뭐 그 도시 개발 쪽에서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네.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 2위서부터 한 그 11위까지 그런 회사들이 현재 그 기업들의 부채가 아무리 우량해도 181조 원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헝다가 가장 큰 그 부실채권 문제 또 문어발식 그 기업 확장을 하면서 네. 재무 구조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자본 비율이 15% 미만인데요. 네. 15%라는 거는 일본의 그 자산 버블이 터졌을 때 미쓰이라든지 미쓰비시 부동산들이 일본에서 제일 컸는데 그 당시에 자기 자본 비율이 35% 40% 됐어요. 그것보다도 더 악화가 됐기 때문에 네. 국제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오늘 당장 부도가 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회사라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조금씩 단계별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1위는 왕컨데 걔는 별 문제 없다고 말씀 주셨고 2위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헝다의 아까 자기 자본이 15%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대충 조금 기사도 살펴보고 아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얘네들이 그 왜 이렇게 갑자기 막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서 부채를 지게 되는지 약간 그 히스토리를 잠깐 짤막하게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건전교육 방식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요. 네. 건전교육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고위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의 권력과 내 돈이 합치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 사업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이런 그 권력과 밀착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 가장 중요한 그 헝다 같은 경우에는 뒷배경이 누군가니 상하이방의 2인자인 쩡쩡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뒤를 봐주니까 네, 아무래도 네. 그동안에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손쉽게 은행 대출을 끌어당겼고요. 네. 중국에서는 부동산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 정부가 알짜 토지를 이 기업에게 분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거저 먹다시피 했고요. 또 여기에 아파트라든지 리조트 개발,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인허가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니까 네. 헝다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사업에 진출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작년도에 자산 규모만 무려 416조 원 규모가 됐고요. 또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도 93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 122위고요. 중국 그 민간 기업들 중에서 6위에 올라올 정도로 아주 급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을 제대로 탄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2010년도서부터 아주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부동산 개발에서 뿐만 아니라 그 주로 상수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인터넷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그리고 보험 회사를 한다든지 아주 너무 확장을 했다는 거죠. 그 확장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전기 자동차 시장에 들어갔는데 2025년까지 100만 대 만들어내고 2030년에는 350만 대까지 전기차를 만들다고 하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10개 이상의 신차종을 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지만 완성된 차종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한 13%의 그 금융 상품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상환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는 겁니다.
딱 들어보기에 정격 유착의 전형적인 약간 안 좋은 예처럼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문어발식 확장까지 했는데 요거 대표가 조금 뭐 나름 유명한 사람인 걸로 기억하는데. 네, 창업자 휴자인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저기 방송에 출연한다든지 자기 과시욕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맨손으로 그 부를 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려 53조 원 정도 되는 자기 그 자산을 갖고 있고 53조 원? 예,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휴자인이고 실제적으로 광조의 제왕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습니다. 쉬자인이 혹시 무슨 뜻? 그냥 그 허씨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마인이라든지 그 탑스타 판빙밍하고 계속 사진도 찍고 행사도 같이 나가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 레드라인을 넘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죠. 그 당시는 좋았지만 지금 보니까 시진핑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권위주의 권력의 철권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눈치가 빨라야지 사는 중국의 비즈니스 정글 세계에서 이 사람이 눈치가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의 공동 부유에 따라서 자기가 500억 유엔을 아주 쾌척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그 8월 말에 그 중국에서 보면은 당 그 100주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100주년 행사에 연단회까지도 돈 주고서 거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재할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 사람의 뒷배경이 됐던 쩡쭈엉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같이 이제 걸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자기 자산과 관련된 53조 원을 모두 토해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현재 자회사라든지 우량한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들을 전부 지금 토해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은 아마 뺏기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리고 그 시점은 내년 그 2월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난 뒤에 청산이 될 것이라는 게 중국 그 내부에 있는 그 소식통들이 저에게 알려줬던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이게 정치적인 것들도 많이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 헝다부동산 딜을 봐준다는 쩡찡호? 이 사람은 어떻게 뭐 시진핑과는 어떤 관계고 이런 정치적인 것도 한번 좀 맞아요. 요거는 쉽게. 소장님 말고는 해주실 만한 이건 분이 뭐 없을 것 언론에도 같아요. 안 나오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쩡지용 같은 경우는 부총리 출신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상무위원까지 올라간 뒤에 바로 자신의 그 권력을 더 올리지를 않고 그 대신 자신은 모든 그 인사권을 갖는 직에 한정이 되면서 그 주로 그 장점인 후광을 입었긴 했지만 원자버 총리라든지 그리고 시진핑 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봤을 경우에 상하이방의 돈충을 말리고 정적들을 수총해야지만 자신의 상기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절대적인 그 자신의 반대파가 쩡쫑과 관련된 인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맥과 관련해서 돈줄을 말리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갔고 쩡쫑 같은 가족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가 현재 중국 안에 있는 연해 산업들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해 산업들이 지금 대표적인 한류와 관련해서 탄압을 받는 거고요. 또한 그 헝다와 관련해서 각종 이권 개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요 타겟이 됐다는 측면에서 아마나 정치적인 그 인맥 그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헝다 같은 경우에 갑자기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은 6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뭐 이는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가 침체된 게 아니라 중국 내부적으로 부동산은 거주 기능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치솟는 그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총량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총량 규제라는 게 주택 담보 대출을 줄이는 문제, 또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가 나섰는데 이 때문에 자금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 프로젝트 사업들이 중단됐고요. 또 테마파크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테마파크를 짓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분양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작업이 총량 규제에 묶이면서 모두 꽁꽁 묶이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헝다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아주 싸게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비싸게 파는 이런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보통 한 평당 100
12만 원의 토지를 매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평당 597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5배 이상의 이윤을 남겼는데요. 근데 문제는 올해 6월 달부터 시작된 신축 아파트의 공급자라든지 수요자에 대한 그 가격 제한 정책이 실시가 됐고요. 또 가격 인하 압력을 중앙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심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을 20% 이상 할인해서 파는데 이마저도 팔리지 않았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헝다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사업 다각화를 했는데요. 무려 8조 원 가까이 자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제작도 했고요. 전기 자동차, 인터넷 방송, 건강의료, 또 상수, 중고차 시장까지 들어갔고요. 테마파크 건설뿐만 아니라 축구단인 광주 FC까지 소유하게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자회사들이 모두 돈 먹는 하마가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은행 분턱이 그 높아지면서 유동성 해결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중국의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 상품이라고 하는 이재 상품들을 많이 파는데요. 이재 상품이라는 게 고금리, 단기 투자 신탁 금융 상품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8종의 이재 상품을 팔면서 무려 거기서 7조 원 넘게 자금을 계속 운영해 왔는데 이재 상품이라는 게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 대신에 단기로 운영이 되고요. 또한 그 최고 13%의 이자를 주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자금난이 악화됐을 경우에 차안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환매 요구가 한꺼번에 지금 밀려들면서 중국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때문에 헝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일 그 당장 뭐 400억 원 정도의 이자 지급을 하더라도 계속적인 그 채권 만기 상환 그리고 이재 상품 만기 상환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궁금한 게 지금 아까 이제 쉬자인 이 창업자 캐릭터를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이 사람 되게 과시욕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것저것 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중국에 있는 그 기업들도 이런처럼 문어발식을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독특해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특히나 심하게 한 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 알리바바의 픽처스를 만들면서 그 소위 말해서 중국의 유명한 그 영화인들하고 같이 합작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통해서 뭐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산업, 교육 산업에 모든 지분이 출자가 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소위 말해서 시진핑의 그 정적들로 보여주는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걸 정리해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만큼 이 권정 교육을 끊는데 상대방의 돈줄을 말리는 작업을 하는데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언제 돈을 뺏길지 모르니까 소위 말해서 자회사를 두고서 거기에 많은 자기 지분을 갖고 거기서 그 자신이 비자금을 많이 축적을 해왔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흐름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공동 부유에 따라서 기부를 하라고 하면서 기부 액수도 대충 형식이 정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에 자기가 벌어들인 돈의 반 정도를 기부하라 그러는데 반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알리바바도 그렇고 뭐 헝다도 그렇고 자신이 벌어들인 순이익의 반을 기부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회계장부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자료, 하나는 은행단에 보여주는 자료,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적자인데 흑자로 기록했는데 거기서 돈을 또 내주니까 자기 비자금을 꺼내야 되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듣기로는 이게 약간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고 상대의 정적을 약간 이제 제거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아까 이 헝다 그룹의 뒷배가 상하이방이라고 하셨잖아요. 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중국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상하이방이 있고 뭐 태자당이 있고 뭐 이러는데 시진핑은 지금 저쪽인 거죠? 상하이방이 아닌 거죠? 예, 태자당 쪽이죠. 거죠? 예, 그리고 원로 중에서도 가장 그 성골 쪽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선 대약진 운동을 한다든지 그 이전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일본과의 그 항쟁하는 동안에 독립 운동을 했던 원로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골 진골들을 형성을 하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중국의 국유 기업체들 대부분 그 이사진들이라든지 하면서 관 2대 그리고 부 2대 뭐 홍 2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권력을 인수인계를 해 가는 가운데 있죠. 이 때문에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의 주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방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CEO들을 많이 하고 그동안에 국유 기업인 금융계 그다음에 뭐 철도 그리고 통신 석유와 관련된 산업들 이런 쪽에 많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뺏는 작업들을 쓰면서 대수청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틈에 소위 말해서 공천당이라고 하는 원자바오를 중심으로 했던 그떤 파벌들과 같이 합작을 통해서 상하이방을 쳐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4천만 공무원들 그리고 200만 개 그 국유 기업들이 이제 인사철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인사철에 있는데 누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경영상에. 그러니까 중국이 8월 달부터 급속하게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소비도 2.5%까지 떨어졌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말씀 들어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적 출신이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자생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서 부채 만기까지 도래하는 걸 감안해 보면은 디폴트가 안 나는 게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소장님은 그러면 이 실제 디폴트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시는 건가요? 네, 어차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고서 네. 정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내일 이제 돌아오는 위에나 부채 420억 원 정도는 뭐 상환을 할 수가 있겠죠. 개인 자산을 뭐 해결을 하면은. 근데 문제는 달러 부채입니다. 달러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게 내일 990억 원 정도의 달러 채무 이자 상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회사가 안고 있는 그 부채 중에 40%가 1년 안에 돌아옵니다. 또한 이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상환해야 되는데 210조 정도 되는 규모를 상환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한 올해 중에 회사채 만기 돌아오는 그 140억 달러 중에 이자 지급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국제금융기관들이 최근 들어와서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C등급으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C등급이라는 것은 기초 디폴트가 일어났고 언제 파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이 회사에 누가 달러 채권과 관련해서 상환을 연장시켜 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에 그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한데 이 달러는 주로 어디서 조달해 왔는가? 그동안에 홍콩에는 200개 그 세계적인 은행들이 진출하면서 이 은행들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 주요 독일이라든지 무역 흑자국의 그 자금을 운용 자금을 받아 가지고 은행 그 담보로 해서 중국 은행단들에게 빌려줬거든요. 이 자금이 무역위험이지만 실제 이 자금을 통해서 기업들의 그 부채를 상환하거나 연장시키는 데 갔다는 거죠. 이 자금이 문제가 되는 게 무역보험은 3개월, 6개월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단기 자금을 가져다가 장기 설비 투자 자금에 들어가 운용 자금에 썼다면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 한 7조 원 정도가 되는 이재 상품에 대한 디폴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크로스 디폴트들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지금 자료를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자료 보시면서 자료 넘기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론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장님 말씀은 이제 헝다그룹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배경하고 지금 예상하시기로는 이제 좀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시청자들의 그 관심은 그거거든요. 그러면 헝다가 디폴트가 만약에 난다고 하면 이에 따른 영향이 뭐냐? 뭐 리먼 브라더스급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정도이냐 이제 그 부분부터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채무 잔액이 360조 원 엄청나죠. 네. 근데 중국 GDP의 2% 정도가 됩니다. 근데 부채 규모들 보면은 은행단들의 작년 순이익
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헝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15%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부채가 상환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겪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조 위에 그러니까 180조 원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가 공론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부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 개발업체 전체 업체 한 곳에만 지금 대형 부동산 한 곳만 180조. 180조가 넘어요. 이게 몇 개 정도? 한 10개 정도 대형 회사들이 그럼 1,800조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중국에는 9만 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는데 9만 개. 헝다가 부동하면서 다른 기업들로 연쇄적인 부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0개의 공급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이라든지 하다 보면 알루미늄이나 시멘트, 철근 같은 게 필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 구리 사용량의 20%를 부동산 회사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알루미늄, 시멘트를 비롯해서 500개 건설 회사가 있고요. 인테리어 회사가 있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TV, 가구 같은 내구재 회사들이 있고요. 일용용품과 관련된 생산 기업들이 모두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산업이 GDP의 25% 전후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3배, 일본의 6배, 유럽의 10배 정도가 되는데요. 중국의 경제 규모라든지 세계 성장 기여율이 한 35% 되는데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10%만 하락한다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10% 하락해도 큰 충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니? 개인들의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되거든요. 적죠. 예. 근데 부동산은 55%가 넘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소비는 시차를 두고서 3%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생산도 2분기 뒤서부터 2.5에서 3.7%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투자도 4.8에서 5% 떨어지니까 중국은 3분기부터 실질적인 성장률이 제로에 들어간 상황이고 이 상황이 좀 더 길어진다면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중국 경제가 파산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된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이 상품이 어디 어느 금융 상품이나 어디에 투자됐는지를 몰라서 불안감이 휩싸였지만 이 중국에서 발행되는 해외 채권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구조화 상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도 더 심한 게 지금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세계 경제 포지션을 봤을 경우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국과 관련된 소비재 부분이 일차적인 타격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와 관련해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시진핑 주석도 다 알 텐데 사실 상하이방 이거를 얘들을 잡겠다고 해서 벼룩잡을에다 초과상관 태울 수도 있는 걸 다 알 텐데 이게 뭐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게 GDP의 25%고 원자재 시장 이런 데 영향이 있는 걸 알 텐데 이거를 계속 그러면 흔들고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세운 게 지난 8월 달 부동산 개발 회사와 관련해서 3가지 레드라인을 설정을 했어요. 이 레드라인은 중국 정부가 무조건 지키라는 건데, 소위 말해서 지난 9월 5일 날, 중국 천안문 광제 국기 개항 때, 블랙스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예상된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가능성이 큰데 회색 코뿔소가 출현을 막기 위해서 시진핑이 지침을 내린 3가지를 보면은 자산 부채 비율을 무조건 70% 이하로 가져가라. 또 한 가지는 순자본 비율을 100% 이하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보유 현금 대비 단기 부채 비율을 10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부동산 개발에서는 4등급으로 나누는데 현재 이 3가지 등급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4등급 악성 기업이 헝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헝다 그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부채를 축소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래서 아파트도 덤핑으로 판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또 주가도 급락했고 신용 불안이 찾아왔고 또 금융기관들은 이거를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자회사까지 경영 악화가 되면서 모든 사업이 지금 중단된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신용등급도 투자 부적격 정도로 되면서 채권 거래 가격이 액면가에 지금 30%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100개 이상의 국유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헝다에 무려 105조 원을 대출했는데 이게 이제 부실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이야기처럼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헝다에 아마 대표적으로 시범 케이스로다가 회사 정리 절차를 밟으면서 나머지 9만 개의 기업들에게 본보기로 돌려주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헝다에 대한 그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그리고 보유 주식 매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를 넘어서 앞으로 헝다 그룹은 아마 해체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헝다가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그 다른 질문, 그러니까 그 관련된 질문 들어보고 싶은 게 그 S&P에서 뭐 저기 분석한 걸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진핑 정부가 이 헝다의 부도를 방치할 거다, 본보기로 할 거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헝다의 전체 그 은행권 부채가 전체 중국의 총 부채의 0.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 금융권 전반에 흔히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적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거는 맞는 해석인가요? 네, 뭐 은행권 부채 같은 경우는 105조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은행권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공적 자금 주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실 채권을 처리시키기 위한 대손 충당금 설정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세계 이목이 헝다에 집중됐기 때문에 바로 부도를 중국 정부가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부도가 났을 경우에 정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시진핑의 상기 임기가 물 건너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현재 그 골드만삭스라든지 IB하고 이제 회담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채권단에 대한 채무 탕감 이야기들이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의 75%까지 뭐 탕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부실 은행에 대한 그 공적 자금 지원도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 또 헝다 그룹에 대한 청산 작업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이런 수순을 밟을 것 같고요. 만약 디폴트를 용인해 준다면은 중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오는데 부동산 부분의 부채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소비 위축이 오고 신용경색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시장뿐만 아니라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공적 자금 주입뿐만 아니라 모라토리엄이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시켜주는 이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 시점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실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 달러 부채 상환이 안 되더라도 뭐 기적인 그 부도이지 본격적인 파산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럼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헝다 그룹이 나중에 해체 수순으로 가긴 갈 건데 이게 금융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곧바로 부도 처리하지는 않고 시간을 좀 질질 끌고 가면서 사재 출연이라든가 채권단의 뭐 희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연착륙시키려고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사실 예전에 뭐 리먼 때도 그랬지만 요만큼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고 그 밑단에 막 숨겨져 있었던 게 흔히 말하는 파생 상품을 통해서 뭐 CDO 상품 뭐 이런 게 엄청 엮여 있었잖아요. 혹시나 이 헝다 그룹도 제가 또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헝다 그룹이 발행한 그 달러 표시 하이힐드 채권이
중국 시장 내에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뭐 16%, 뭐 아시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나 된다. 이게 적지 않은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면 또 이 하이힐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또 뭔가 파생상품화 시켰을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의외로 파급력이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익스포저 관련해서 혹시 좀 집계가 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구조화 상품을 해외 시장에 얼마나 팔았느냐는 문제인데 네. 이 문제는 나오지는 않는데 현재 영국의 자산 운용 회사인 애시모어 같은 경우에는 헝다의 그 회사채만 한 4억 달러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조화된 상품으로 만약 팔았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리먼 쇼크 때처럼 그 소위 말해서 이 부실 채권이 우량 상품의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진주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맥도날드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호텔의 스테이크로 들어갔는지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에 휩싸이면서 이걸 모두 회수를 하는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구조화 상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4억 달러는 너무 작은 거고요. 근데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헝다 채권은 17억 달러 정도로 갖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아시아 고수익 채권 시장에 들어갔고요. 고수익 채권 시장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UBS 그룹 그리고 HSBC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신흥 시장의 그 유동성이 가장 좋은 채권 중에 하나거든요. 전 세계에서 많이 거래되는 회사채 13위 중에 하나일 정도로 상당히 거래가 많기 때문에 채권 포지션을 최근 들어서 급속히 늘려왔다는 거죠. 이 속에 구조화된 그 상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뭐 일본의 그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 헝다 주식가가 채권이 96억 엔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갔는데,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현재 전 세계 주시장이 리스크온 상황에서 이제 리스크 오프로 이제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발 리스크가 여기서 터졌을 경우에 심리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투자가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차이나 물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내놓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중국물과 관련해서 국제투자은행들이 아니면 외국인들이 샀던 것들을 보면 지난 15개월간 중국 주식하고 채권과 관련해서 5,270억 달러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투매 물량으로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중국물들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보면 아직까지 뭐 중국 관련된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급등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저께 좀 급등했다가 어제는 또 오히려 소폭 떨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 근데 그거를 하루 움직임 가지고 사실은 왜냐하면 저 기억나는 게 리만 때도 저 그날 지방에 출장해서 갔다가 뭐 별 얘기 없었는데 그 다음날 난리 났거든요. 탁 튀어오르죠.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정말 중국 이야기이고 소장님도 이제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를 잘 얘기해서 너무 감사한데 솔직히 소장님도 지금 얼마만큼의 숨어 있는 그 뭔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거죠. 중국에서 기업들 보면은 자기 자본 조달이라고 있는데요. 예. 대주주가 만약에 사채 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해왔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제표상 단기 차입금이나 대주주 차입으로 해서 기재를 하는데 네. 중국에서는 이걸 자기 자본으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기 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상황을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의 그걸 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게 부동산 개발 회사만 문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와서 그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우려하는 게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GDP 대비 160%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는 건데 문제는 기업의 부채의 대부분이 국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하고 국유기업 부채를 합치면은 무려 230% 되는데 230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상당히 뇌리에 스치는 게 1992년도 일본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이 238%였어요. 230이 외국에서 볼 때는 레드라인인데 중국이 이미 이 레드라인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이게 부도가 났을 경우에 홍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 다른 부동산 개발에서의 전염이 됐을 경우에 중국에 대한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그 파이낸싱 위험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점은 중국 내 6개월 전에 부도가 난 회사가 있는데 중국 매출 기준으로 2인 해운 회사인 그 하양 그룹입니다. 파산을 했지만 금융 위기로 전염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전염될 위기가 있다면 바로 부동산 규제를 좀 풀어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린다든지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금리나 지준율을 한 번 더 낮춰준다든지 시장에다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다면 뭐 주식이나 외환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만 문제는 전체적인 중국의 부실채권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 그리고 단기 부채가 너무 많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중국 기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투자하실 때는 우량한 기업들, 그 중에서도 국유 기업은 부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국유 기업 중심으로 중국 증시가 재편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아까 헝다그룹이 디폴트 났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예상 위험도를 이제 쭉 얘기해 주실 때는 이거 정말 큰일 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금융시장이 아직은 고요한 걸 보면 아직 반응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내지는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중국은 뭐냐면 어쨌든 공산당 일당 독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년도에 시진핑이 3기 집권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공동부유라고 하는 어떻게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헝다그룹이 디폴트가 나서 이게 다 연쇄도산 나게 되면은 3기 집권도 물 건너갈 거고 공동부유도 목표 달성 못할 거고 과연 이거 중국 정부가 가만 냅둘 거냐 어떻게든지 수습하지 않겠냐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안도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네, 그건 맞습니다. 어차피 모든 정책의 초점은 시진핑의 가을철 당대에 돼 있고 상기 연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상기 연임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채권단 같은 경우는 채무 탕감 그리고 부실 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주임도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헝다그룹의 청산 작업에 들어가면서 국유 기업들로 인수시켰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나.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거는 다른 산업으로 이런 거 전염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계속적인 시장 관리 모니터링을 좀 감시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얻고 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대규모 파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긍정적인 점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강한 규제 칼날을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많은 그 민간 기업들은 본보기 삼아 정리 작업에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의 그 대표적인 그 IT 기업, 신흥 기업들 30개가 올해 CEO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메이투안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정리되고 다음에 또 나머지 기업들도 차근차근 정리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렇게 큰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 기업과 관련된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매력은 역으로 더 생기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외국 그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런 걸 정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많은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된 또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해 두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사실 이걸 좀 들어보고 난 생각인데 채팅창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상해 지수는 지금 그래도 괜찮거든요. 홍콩이 이제 금융이 많이 있고 이제 그 핀테크 기업들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급락을 한 건데 상해 A 지수는 괜찮고 이게 정치적인 거고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왕한테 좀 본때를 보여주겠다
방만한 경험하면 이렇게 뭐 문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만 공급해주고 부동산 가격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해준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럼 중국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현재 꾸준하게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신규 주택 시장은 올해 들어와서 10.5% 상승했고요. 기존 주택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2, 3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화랑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위험이 없는데 부동산 시장도 예전처럼 큰 폭의 등락이 없는 게 중국 정부가 2016년도 이후에 인성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방 정부가 알아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라는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하는 쪽이기 때문에 현재 2, 3성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도시가 무려 66개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위험이 되지는 않고 또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방 정부의 재원의 25%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토지 매각을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들 급여도 줘야 되겠고 그리고 각종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뭐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계속 연착륙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홍다가 너무 문어발식 기업 경영을 해왔고 중국 정부가 내세운 3가지 기준에 미달을 했기 때문에 홍다는 대표적인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헝따 이외에 또 본보기로 또 미움을 받을 예비 기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지금 많아요. 지금 각 많아요. 도시마다 이런 권정 교육을 통해서 했던 뭐 바오리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베이징에 또 유명한 부동산 회사가 있는데 뭐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50여 개의 산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주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한꺼번에 부도를 내지는 않고요. 하나하나씩 정리해 들어가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CEO들은 아예 해외로 못 나가게끔 경영진들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령까지 떨어지고요. 만약 이것을 어기고 출국한다고 나오면은 바로 공안에서 이를 체포해 가지고 모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공동 부유에 따라서 기부도 잘하고 있고요. 또 세금 납부도 철두철미하고 있고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 그리고 내년 가을철 상기 임기가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규제의 칼날이 빼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하도 중국은 알 수 없는 나라라서 혹시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런 기업들까지 이렇게 규제가 막 심해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진 않겠죠?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메이투안 뭐 이런 기업들은 이미 규제 칼날을 받고 있고요. 네. 이거는 어차피 청산 작업에 들어간 거고요. 회사들은. CEO들은 30대 IT 기업 CEO들은 오랜만에 다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이두의 리에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국에서 AI와 관련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제 이사회에 있는 직함까지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T 기업의 새로운 혁신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산업이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이 되면은 뭐 철강, 그다음에 시멘트, 건축자재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신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구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산업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지도가 그려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사실 이게 아직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라고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예. 그럼 사실 이제 헝다의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뭐 침체나 뭐 여기에서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앞서서 제가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사교육에 대한 금지도 그렇고 뭐 게임 규제, 빅테크 규제 이것도 보면은 예전에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내세웠던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선불원? 그러니까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라.
이거였다면 이제 공동 부유, 같이 잘 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빈부격차를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었죠. 바뀌었죠. 예. 특히 그럼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양극화가 더 심화되니까 그럼 혹시나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고 강화, 통제하기 위한 어떤 사전 조치로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지.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 경기 조정 그 밸브 역할을 해왔어요. 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부동산 규제를 좀 풀어준다면은 바로 뭐 투자도 살고 그리고 나서 기업의 그 생산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는데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을 창출해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그 너무 최근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그 경기 화랑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좀 낮추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는 14억 인구 중에서 연안 도시 1억을 의 부유층을 뺀 나머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게 시 주석의 상기 임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공동 부유에 따라서 부동산 기업도 이제 많은 이익을 더 이상 창출하지 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홍타처럼 5배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규제 정책을 양방향에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번 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부를 하라는 거죠. 또한 기부뿐만 아니라 사회 또한 공헌하기 위해서 다양한 쪽의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측면을 보면 민간 기업의 그동안의 혁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에 갖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자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과의 초격차 전략을 통해서 한국을 넘어서려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그 중국의 혁신성, 새로운 그 모멘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관련된 얘기고 다를 수도 있는 얘기도 한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은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국내 증시 요거는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상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요 며칠은 좀 조정받았지만 사실 계속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런던하고 뭐 이렇게 그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창구를 열고 뭐 개방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럼 혹시 제가 딱 듣기로는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은 좀 규제를 하지만 중국 주식시장은 좀 뭔가 이렇게 계속 부양 내지는 시장 개방을 통해서 이렇게 좀 모멘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방향인가요? 맞습니다. 뭐 중국 시장은 어차피 개방 정책을 쓰는 거고요. 중국이 이제 CPTPP에 가입을 한다고 선언했거든요. 이 안에 보면 금융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서비스 시장과 관련해서 완전 개방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특히 이제 주시장, 보험시장까지도 완전 개방 상태에 들어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15개월간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 주식과 채권을 5,270억 달러를 샀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많은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왔던 사실이고요. 이제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굴뚝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많다는 거죠. 혁신적인 산업은 창업판이라든지 중소기업판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시장은 충격을 받을지언정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은행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그 건축 자재와 관련된 기업들의 포지션이 워낙 커요. 굴뚝 산업 포지션이 전체 뭐 7-80% 되니까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IT 기업, 부동산 기업은 50여 개의 산업들 중에서 일부라는 거죠. 나머지 산업들, 국유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들은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데 국유기업이라는 게 중국자가 들어간다든지 중하자가 기업 이름 앞에 들어가면 국유기업인데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IT 기업들을 자회사로 삼고 알리바바도 국유기업의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 중국의 공동 부유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본다는 점에서 뭐 지난 뭐
올해 들어와서 며칠 전에 최고치를 쳤고,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10월달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긴 했는데 뭐 다시 10월달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저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하세요. 네. 많이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럴까요? 네. 혹시나 이제 조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불안했다가 뒷부분에 가면서는 조금 이제 안도감이 들긴 하는데 혹시 뭐 헝다 그룹이건 아니면 최근에 뭐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과 국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국내 뭐 어떤 수급이라든가 국내 자금이라든가 좀 이런 게 엮여가지고 우리 쪽에 혹시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 그런 건 없을까요? 네, 최근 한 5년간을 보면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주도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와 함께 그 합작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런 규제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타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국하고 우리 쪽을 비교해 보면은 중국이 저렇게 규제한다 그러면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돈 뺏기고 기부당하기 전에 해외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도에 뉴질랜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뉴질랜드가 왜 올랐을까요? 중국 그렇죠. 수요겠죠. 네, 올라갈 이유가 없고 인구도 뭐 25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중국인이 거기 와서 중국 그 공무원들이 없는 사회에서 편하게 살라고 그랬거든요. 최근 들어서 강남에 그 제일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관찰이네. 중국의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국내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던 돈들 다시 중국에 들어가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했을 때 다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빠져나갈 이유도 없는 거고 더 많은 자금들이 앞으로 더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채팅창에서 뭐 질문 같은 게 하나 좀 들어왔는데 예.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중국을 딱 누르면 거기에서 자금들이 해외로 가서 투자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글로벌 거대 자금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포기하고 뭔가 사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좀 안 좋을 때 그런 자금들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시점은 뭐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될까?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네,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헝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산을 했을 경우에 15%만 돌려받고 그리고 액면가 대비 현재 35%에 거래되니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반영이 된 거로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충격을 받고 그리고 다른 중국물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한다면은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무 구조가 좀 괜찮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런 그 상품들은 구조화된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이후의 펀드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이 저렇게 어려우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올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중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T 산업도 몇 개 그리고 부동산 산업 몇 개 대표적으로 중국 시진핑의 공동 부유론에 따라서 때리는 그 기업 산업군이 있는데 그 산업만 피해 갔을 경우에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화해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해를 그렇게 안 때리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화해 같은 경우에 거꾸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또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갑자기 생각났는데 혹시 외환시장 관련된 영향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보게 되면 뭐 우리 달러화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위안화의 프락시 통화 해가지고 뭐 중국을 숏치고 싶을 때 뭐 한국을 먼저 숏을 친다던가 뭐 혹시 뭐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혹시 외환시장의 또 통로를 통해서 뭔가 영향을 줄 만한 건 없을까요? 네,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주고 있죠. NDF 시장이죠. 그 네. 홍콩의 그 역의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절하되는 추세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위에나 환율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그 외화와 관련된 그 디폴트들이 헝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전기 전자라든지 IT 기업들의 많은 자금들이 그 회사채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부도 리스크가 되는데 대부분 이거와 관련해서 CDF 프리미엄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이제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큰 충격은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 산업 외에 다른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율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은 뭐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 중국 엑스포저 같은 경우에 국내 그 은행단들의 여유 자금들이죠. 대형 은행들이 홍콩 은행이 보증을 써서 중국 은행을 통해서 기업에 대출된 자금이 적을 때는 한 60억 달러, 많게는 12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게 전부 부실화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국내 그 외환 시장 또 그리고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여쭤봤는데 너무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계속 하시네요. 제가 소장님 좀 짜증나셨다. 추석 연휴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이제 양복까지 입고 오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그 이제 내일 목요일 날 어쨌든 국내 시장은 조금 빠져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헝다 관련된 이슈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악재인 것 같은데 결국은 소장님 보시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거를 한번 좀 확인해 해외 주시고 증시가 싶어서. 우리 연휴 기간에 빠졌기 때문에 조금 네. 충격은 있겠는데 네네. 어차피 그 회사채 위안화와 관련해서는 만기가 이자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거는 이제 묻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뭐 단기적으로 그 주시장이 울고 싶었을 때 한번 그 뺨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충격은 없고 그리고 아주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더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이 답을 사실 듣고 싶었거든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답을 예. 속 시원한 질문해 주셨고 이런 답을 또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소장님한테 여기 욕은 아니고 혼나가면서 가져왔던 질문이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자료 준비하신다고 정말 오늘 어제부터 뭐 하루 종일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오늘 아침 준비를 네. 했고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가면 이제 밥을 빨리 먹어야 될 것 아유, 같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중국 관련된 이슈 예. 있으면 또 한번 또 출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